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기독교 인재가 양성되는 것 모두가 올바른 교육이 세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학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을 다룬 CGN TV 뷰리집는 보다 넓은 관점을 나누고자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또 한 번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비전,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뷰리집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19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정부 입법 포함해서요. 네네. 사립학교법이 74개 조항인데요. 이 중에 25개 조항이 네. 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방이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개방이사. 그래서 현행법에는 4분의 1 정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네. 2분의 1로 확대를 했어요. 네. 또 하나 쟁점은 뽑고자 하는 학교장의 2배수를 임용하게 하고요. 네. 그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 안에 제한해서. 네. 세 번째 쟁점은 교원을 임용할 때 시도교육청의 필기시험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또 시도교육감한테 위탁을 해야 돼요. 기독교 학교는 사실 한국교회의 자산이고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안에서 실력과 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였거든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고요.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학교가 이제 종교계 사립학교예요. 예. 건학이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자율권에 지금 심각한 지금 이제 네.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다. 네, 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 일부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공교육, 나아가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뷰리집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을 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사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적인 여론 형성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립학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토양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 가르침을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 위탁할 것이냐. 예. 이 믿음대로 이 가치관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이 그 교육의 주체를 국가가 마치 교육의 주체인 것처럼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의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내용, 획일적인 내용을 그냥 받아야 돼요. 예.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과를 배울 수가 있는 그러한 사립학교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예. 필수 요소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끝입니까? 예. 주중 우리가 소위 그 168대 1을 얘기하는데 168시간이 한 주간의 시간 숫자지 않습니까? 한 시간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가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하려면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이런 그 비리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되지만 네. 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냐, 왜 기독교 사학 또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회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회이사가 2분의 1이라든지 교원 임명에서도 간섭을 받는다든지 또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한 교수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대안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학교가 되려면 권학인형 구현을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사학법이 건들고 있는 것은 그런 이사회, 또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의 장, 그리고 일선에 계신 교사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학인형 구현의 정신을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개방이사 2분의 1은 학교 법인의 의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비기독교인 또 반기독교인 다른 성향의 어떤 이사들이 왔을 때 그 학교에 권학인형 구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개방이사 제도보다는 개방감사제도 그래서 그 학교의 운영을 건강하게 하도록 보장하고 네. 그 학교가 잘 되었는지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사를 있습니다. 많이 뽑는 것보다는 감사를 좀 뽑아서 100% 네, 네. 개방 감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예. 학교의 장을 뽑는 데 있어서도 민주적으로 학교의 장을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학인형 구현과 학교 발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 예컨대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건강하게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학교의 장 선발에 대한 어떤 건강한 담론을 만드는 것이 좋지 네. 2명 중에 1명을 뽑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입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원 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자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네. 위탁을 강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기독교 학교가 위탁해야 된다면 위탁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선생님들이 뽑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실제로 기독교 하면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유관순 열사를 키워낸 공주 영명학교가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것이었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데려다가 근대 여성 교육을 하고 또 민족혼을 심어준 게 사일이지 선교사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근대 교육은 기독교 학교로 시작됐잖아요. 1885년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강화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같이 한 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배제 학당과 언더우드 학당, 예. 지금 말하자면 경신 학교의 창립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 때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지속해 왔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또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나라가 재정도 어려웠을 때에 네. 사립학교가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이 한국의 교육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뭐냐 하면은 자율성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그 평준화 이후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공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안을 한국교회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은 너무 비중이 크다면은 국가가 사립학교를 일정 기간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진짜 권학이념을 지켜야 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자율적인 제도를 통해서 마음껏 그런 그 독특한 권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로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이 건강한 사립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네. 네.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생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봤을 때 실제 건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건국 훈장을 추서받은 분들도 선교사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관순 열사나 3.1운동 당시에 그 수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일어나서 네. 전국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펼쳤거든요. 목숨을 네. 걸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느냐라고 일본 순사가 물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위대함이었다고 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는 네.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웠던 학생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그 역사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사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 학교의 이 선한 영향력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계획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솔루션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솔루션을 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그야말로 뿌리 깊게 네. 움직여야 될 하나의 운동이 있다면 기독 학부모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기독 학부모 운동이요. 네.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에다 맡기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기독교 학교는 이미 상당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렇게 그 제재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이 없어요. 어떤 네, 점에서는 네. 이 투표권자, 네. 예, 유권자죠. 네. 이 부모들이 정말 내 자녀를 내 믿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빼앗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 배정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보장될 때에 네. 학교들이 건강한 다양한 어떤 그 가치들을 지닌 좋은 그 사립학교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네. 그냥 이렇게 자기 자녀가 그냥 공부 잘하고 이렇게 뭐 출세하고 이런 데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떤 교육이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그 통로가 뭐냐 하면은 사립학교. 네. 그중에서 기독교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학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학부모거든요. 네. 지금 교계에 또 계시고 또 교수로서도 또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함승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네.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필요성과 그 본질적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된다.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자녀들도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가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연계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논의의 확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보면 미정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내 자녀 세대에 있다고 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이런 성도 여러분께는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다닐수록 교회를 떠난다. 신앙을 떠난다. 이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 예, 배우죠. 학년이 높아질수록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비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것을 배우니까 이 학업과 신앙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의심이 생기다가 이게 점점 학교에서 배우는 게 강해지니까 결국은 나가는 거죠. 네. 가나안 신자가 되듯이 교회를 그야말로 네. 연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렸을 점에서. 때 세례받았던 친구들이 나가는 학교 경우도 다니면서. 너무나 그렇죠. 많죠. 예, 예. 아이들은 학교가 맞는 줄 알기 예.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 문제가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꼭 뭐 우리가 설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기독교 학교의 가치관을 분명히 다음 세대한테 줘야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교회와 교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학교들에게 먼저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건화기념을 이야기했을 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 학교였느냐, 네. 어떤 차별성이 있었냐, 자율성이 있을 때 정말로 신앙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했느냐라는 어떤 반성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이뿐인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선생님들이 신앙적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정말로 정성적 평가를 받아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학교가 온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도 선교위원회가 있었고요. 네. 한국 교회들이 세운 학교들을 위해서는 각 교단마다 학무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교육청과 이야기하고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또 학교들을 지도
또 육성하는 일들을 교단에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단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예. 좀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기독교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구현해야 된다는 이 책무성을 갖고 예. 구체적인 제도적인 또 어떤 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사립학교의 70%를 기독교 학교가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 존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종교계 사립학교의 70%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종교 그러면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기독교 학교가 종교계 사학을 대표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학은 건학 정신이 그냥 일반 국공립 학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국가적인 인재를 키운다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사립학교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립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함승수 교수님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네. 우리 자녀들 모든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건강한 가치관 교육이고 세계관 교육입니다. 네.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법적인 기독교 학교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고 그 안에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자칫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기독교 학교는 우리와 상관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일이 더 힘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인간이 돼야 될 것인가, 예.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떤 인간상, 어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육이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네네. 뭔가 지금 기독교 학교가 뭐 부흥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성경적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 이것이 바로 사립학교법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진짜 성경적 교육에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고 이제는 주일 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라는 인식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기독교 학교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다음 세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주권에 따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 때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소망도 지켜질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기독 교육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